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km 연대 행군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범야권 6개 정당도 이 자리에 모두 함께했는데요. 야당 대표들은 총선의 민심은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된 거부권 행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전직 해병대원들이 깃발을 들고 행군합니다. 순직한 최상병 또래의 자녀를 둔 엄마도 최상병이 다녔던 대학의 교수도 거리로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저는요, 이거 끝까지 같이 투쟁할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이 돼서 최고 책임자까지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해 이태원과 대통령실 앞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행군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제 2달 뒤면 더 이상의 추가 통신기록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도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 책임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범야권 6개 정당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명령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실이 문제입니다. 그냥 최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개혁신당 역시 행군의 시작을 함께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는 것에 그 권력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고 밝히지 않았냐며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중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당시 법무부는 재빨리 출국 금지를 풀었는데요.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틀 뒤 MBC 단독 보도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 금지 대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출국 금지를 풀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 계속 출국 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 요청으로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게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간 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청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요청으로 2달 만에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사, 재판,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 금지가 됐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 293건. 이 가운데 출국 금지를 풀어준 건 단 2건이었습니다. 0.8%입니다. 지난 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잡으면 전체 이의 신청 691건에 법무부가 받아들인 건 31건, 4%에 그쳤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가 극히 이례적이었다는 게 통계로 다시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는 공수처가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를 연장해왔고 호주로부터 외교 사절에 대한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까지 받아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따가운 여론에 떠밀려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전 장관. 공수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해 1000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대부분 개인 회생과 관련된 파일로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지난 3월 올린 공지문입니다. 해킹으로 소송 서류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악성 코드는 라자루스, 이를 씹은 건 북한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입이 처음 시작된 건 최소 2021년 1월 이전부터로 작년 2월 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개인 소송 자료 등 1014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국내외 서버 8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 경찰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한 건 0.5%, 4.7기가바이트 뿐입니다.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 개인 회생과 관련된 파일 5,171개였습니다. 나머지 99.5%는 어떤 자료가 탈취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수사 착수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는 이미 해커 조직의 범행이 모두 끝나고도 약 10개월 뒤인 작년 12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작년 2월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처음 감지하고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정작 경찰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검찰, 국정원과 함께 수사에 나선 건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해킹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점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내부에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문제는 안이했던 법원의 대처입니다. 악성 코드 존재를 알고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탈취당한 자료의 99.5%는 무엇이 유출된 건지도 파악되지 않은 건데요. 또 정보가 유출된 피해 당사자들을 특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며 경찰 수사 내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이 담겼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 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72시간 이내에 이를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지 72시간이 되기 전에 유출 사실을 알린 겁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통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유출된 문서들이 개인 회생 관련이라 피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한 개인의 채무 발생 경위, 변제 능력이 없는 이유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다수 들어있어 문서 한 건당 여러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이 작년 2월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도 바로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유출 자료 대부분이 서버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악성 코드 발견 직후 백신 업체, 포렌식 업체 등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인력과 기술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소행이 의심됐던 만큼 국정원 통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법원의 사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확인과 개별 통지를 위해 별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고깃집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택시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유리문을 뚫고 가게 안으로 돌진합니다. 문은 산산조각 났고 놀란 직원은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이 돌진해 가게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여기 널려 있고 문도 부서져 있습니다. 차량은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한 뒤 가게를 밀고 들어간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큰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이제 차량이 이제 돌진해서 왔던 거고요. TV에서만 봤지 사실 제가 이걸 직접 겪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당시 식당 직원 2명은 각각 1층 주방 안쪽과 2층에 있어 다치지 않았으며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선 오전 7시 반쯤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아파트 방음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후 3시 반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양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소형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강풍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경기 안양시의 한 고층 건물에선 강풍에 철제 구조물이 추락해 주차된 차량을 뚫고 들어갔고 오전 9시 반쯤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역시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두 차량 모두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전파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를 발령했고 우리 정부도 위기경보 2번째 단계인 주의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질러 분홍색과 초록색 빛이 어우러져 춤을 춥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새벽 영국 주택가를 비롯해 스위스 등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오로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오로라가 생성된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자기 폭풍이라며 최고 수준의 G5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한 것은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This is sort of a huge explosion that can be associated with the flare. 예보관들은 태양에서 최소 7차례의 코로나 대량 방출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극대기가 시작됐는데 이 시기에는 태양의 흑점 폭발과 코로나 질량 방출이 많아집니다. 코로나 물질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통신이나 전력망, 내비게이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정전이나 인공위성 운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5 등급이 내려진 지난 2003년에는 스웨덴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휴대전화 통신은 고주파 대역과는 다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재난 상황에 우리 정부도 오늘 우주전파 재난 2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통신 방송 장애와 같은 피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전파 재난 발생 시 내비게이션의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내부 고발자가 CNN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진상이 밝혀질 경우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CNN이 확보한 수용소 내부 사진입니다. 날카로운 철조망 안쪽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눈을 가린 채 빈틈없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운 뒤 좁은 우리에 가둬놓았다는 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스라엘 군의 증언입니다. We were told they are not allowed to move and must sit upright. They're not allowed to talk or peek under their blindfolds. 구타는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People screaming and dogs barking at them. It's terrifying. Some detainees are taken away and beaten really hard, so bones and teeth are broken. 부상자 치료시설에 대한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환자들에게 기저귀를 채운 뒤 사지를 침대에 묶고 눈을 가린 채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If you imagine being unable to move, being unable to see what's going on, that's something that borders, if not crosses, into psychological torture. 이스라엘군의 비인도적 행태에 분노해 폭로를 결심했다는 내부 고발자들은 학대와 고문이 하마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복수심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The problem is Gazans who are brought in are labeled as terrorists, and it is very popular opinion over here that terrorists deserve to die. CNN 취재팀이 수용소에 접근하려고 하자 복면을 쓴 이스라엘군이 다가와 카메라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보안 점검을 위해 옷을 벗기거나 위법 행위가 의심스러우면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국제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보수 언론이 이 같은 보도를 한 이유는 뭔지 전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부터 금을 캐왔던 곳으로 산업유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일본의 추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2022년 5월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윤덕민 주일대사의 최근 발언을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윤 대사는 지난 4월 하나지미 히데요 니카타현 지사를 만나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이 이루어진 걸 언급했고 이후 취재진에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산케이는 개탄스럽고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비교해 볼 때 우호적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케이의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과거 정부나 지금이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도광산이 제2의 군함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때도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움을. 이번 산케이의 보도는 세계유산 등재가 보통 위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내세우며 21개 위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말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화와 뮤지컬, 오페라에 이어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고전의 정수와 파격적인 재해석을 보여줄 완전히 다른 두 편의 무용극. 임소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하얀 타일로 둘러싸인 벽과 삼엄한 경비원들의 통제. 억압 속에서도 청춘 남녀의 사랑은 피어납니다.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온 세계적 안무가 매튜 본. 근육질 남성 백조가 군무를 주는 백조의 호수와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까지 늘 파격을 선보였던 그가 이번엔 로미오와 줄리엣을 청소년 교정시설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건 순종을 강요하는 사회 시스템. 폭발하는 10대의 감정과 약물, 트라우마까지 무용극에서 보기 힘든 사회 문제들을 역동적인 동작에 녹여냈습니다. A ballet version of Romeo and Juliet is not completely the right language for what the reality of young love, which is much more about not being able to keep your hands off each other. 올해 4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 발레단은 고전 드라마 발레의 정수 맥밀란 버전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지금껏 안무된 100여 개 중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레퍼토리로 화려한 무대가 자랑거리입니다. 한국인 최초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수속 무용수 서희. 무용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분화드 라당스 수상자 강미선이 나란히 줄리엣으로 나섰습니다. 나의 연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하면 할수록 더 질문이 많아지는 역할인 것 같아요. 클래식에서도 현대적인 작품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건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의 밀회 장면.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거리입니다. 각기 다른 몸짓으로 전달될 사랑 이야기가 이번엔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안겨줄까요?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오는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선 현재 대규모 연등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와 종로 1에서 6가 등 인근 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내일도 관련 행사가 이어져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사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북한은 최근 10여 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곳곳에서 외국 캐릭터를 사용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데요. 엄격한 통제와 달리 외국 캐릭터에 관대한 이유는 뭔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북한 전역의 분주소장, 즉 파출소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치안 유지와 함께 주민 통제 기능을 하는 분주소장 회의가 열린 건 김정은 집권 첫 해였던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외부 문물 등 사회주의 요소 침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예리한 칼날이 되고. 하지만 이런 통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유독 외부 캐릭터에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봄철 피복 전시회.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5만여 점의 옷이 출품됐는데 눈에 잘 띄는 앞쪽에 세워진 마네킹이 눈길을 끕니다. 분홍색 곰 그림이 새겨진 아동복,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 라쏘베어와 유사합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외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평양 쇼핑몰에는 영국의 바다탐험대 옥터넛 캐릭터가 그려졌고 우리나라 캐릭터 출동 슈퍼윙스가 프린트된 풍선도 등장했습니다. 학교에선 디즈니의 겨울왕국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례의 문법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회화 위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평양 양말 공장을 찾아 헬로키티가 그려진 양말을 보고 기뻐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곳곳에서 이처럼 외국 캐릭터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어느 나라 캐릭터인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도용이란 개념도 생소합니다. 이게 어디 건지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디 외국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야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통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념적 위험성이 낮은 어린이 콘텐츠의 경우 북한 당국의 통제 강도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정치색이 덜한 어린이용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영리한 러구리 같은 자체 캐릭터의 활용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외국 캐릭터에 의존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자국의 향토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전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외부 문화를 접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면서도 외국 캐릭터에는 관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장대비 속에서 펼쳐진 K리그1 경기에서 서울이 인천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일부 팬들이 던진 물병에 기성용 선수가 맞고 쓰러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반 36분 인천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무고사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슈팅을 손으로 막으려던 일류첸코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던 인천의 대로소가 상대를 가격하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팀 선수들이 잠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이 퇴장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서울이 후반 4분 만에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윌리안이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노렸는데요. 여기에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후반 18분 윌리안의 왼발 슈팅이 상대 발 맞고 굴절되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인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골대에 막히는 등 더 이상의 반전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2대1 서울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경기 종료 직후 일부 팬들의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인천 서포터스석에서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이 날아들었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후 상황은 살펴봐야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런 행동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 같네요. 프로야구 키움은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대졸 신인 고영우 선수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제 끝내기 홈런으로 7연패에 빠졌던 키움. 분위기 반전의 선봉장은 신인 고영우였습니다. 하나 선발 황준서가 흔들린 3회, 깨끗한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팀이 4대 0으로 앞선 7회에는 시원한 2루타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공격에서 3안타 3타점 맹활약을 펼친 고영우는 대학 시절 최고로 평가받았던 수비에서도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선발 헤이수스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939일 만에 터진 이용규의 홈런까지 더한 키움은 길었던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평소에 많이 꿈꿔왔던 일 계속 잘하다 보면 뭐 신인상이나 뭐 탈 수 있지 않을까. 안치홍의 홈런으로 연패를 면한 하나는 하루 만에 다시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 선수에게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경기 중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상대 선수의 휴대폰 알람 소리입니다. 빠르게 실수를 인정한 이 선수. 익살스럽게 전화 받는 척 연기도 하는데 팬들 반응도 좋고 심판도 조코비치도 웃음을 참을 수 없네요. 경기를 승리한 조코비치. 경기장을 나가며 사인을 해주는데 갑자기 떨어진 무언가에 머리를 가격당합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다 부축을 받고 나가는데 알고 보니 관중의 가방에서 물병이 떨어졌어요. 사인도 중요하지만 지퍼 단속도 중요하겠죠?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좌익수 방향 깊은 타구인데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잡았어요. 타구 판단은 좀 애매했지만 잡았으니 다행이죠? 이번에도 머쓱한 상황입니다. 여유있게 공을 바라보던 포수가 파울 플라이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잡아냅니다. 왼손의 실수를 오른손이 감싸줬네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긴 쉽지 않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네, 주말 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오고 있고요. 제주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는데요. 비는 늦은 밤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압골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차게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 내륙 지방은 5에서 40mm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호남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설악산에는 순간 시속 100km 안팎의 돌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강풍특보는 차츰 부산과 울산 등지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또 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몽골 고원과 바레만 북쪽에서 발현한 황사가 유입돼 전국에 차츰 영향을 줄 텐데요. 내일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모래먼지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이 23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예보 없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